그제 중국 선전에 JWR이라는 금 거래소가 파산을 했는데요. 고객들은 뱅크런 당했죠. 내 계좌에서 내 돈을 못 빼고 있으니까 들어눕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참 웃긴 게 최근에 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전설의 짤. 이 세상에 진짜 돈은 오직 금밖에 없다. JP모건의 명언도 짤로 돌면서 금이 연일 신고점을 찍고 있었는데요. 금 투자자들은 축제였죠. 그러다 문제가 은에서 터져버렸는데요. 상품 시장 대장인 금과 함께 부대장인 은도 진짜 엄청 올랐죠. 그런데 그 와중 지난 금요일 은의 가격표가 붙은 이래 역사상 최대 폭락, 마이너스 30%짜리 음봉이 찍혀버렸는데요. 이걸 도화선으로 상품 시장의 포지션이 노출된 몇몇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처했고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만큼 오르고 한 요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중국 거래소 하나 망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중국이니까요. 사설 거래소 하나가 고객 돈 몰래 해먹다가 잘못돼서 배째쇼 하는 건 중국에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터진 사태에서 시장이 진짜 문제 삼고 있는 건 이번 은 폭락 사태는 역사상 최대의 시장 조작이다. 은 시총으로 계산하면 270조 원이 증발했는데 메이저 은행이 폭락을 만들었다. 특정 은행이 은 시옷에 개같이 불려서 메꾸려고 이 시장을 무너뜨렸다. 이런 서사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폭락 사태 1월 30일에 대체 은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시장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아사리판이 나는지 정리해봤고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이번 폭락의 표면적인 주법은 코맥스, 미국 귀금속 거래소인데요. 이 상품 시장 3대 거래소가 있어요. 미국의 코맥스, 영국의 LBMA, 중국의 SGE가 있는데요. 각각 특징이 있다. 코맥스는 CME 산하에 우리가 흔히 금, 은 선물 거래할 때 떠올리는 전형적인 거래소고요. LBMA는 선물 거래소라기보단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장외시장 중심지고요. SGE는 중국 거래소예요. 중국은 선물 거래도 많은데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현물 거래도 많아서 실물 수의 영향력이 센 거래소인데요. 이번 사태는 미국의 코맥스에서 시작이 됐다. 일단 코맥스가 모든 귀금속의 증거금을 팍 올렸어요. 선물 계약은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내가 10만원 들고도 100만원어치 베팅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거래소가 증거금률을 올린다는 건 사람들한테 포지션을 줄이라는 거니까 일부 강제 청산시키는 거죠. 시장이 과열됐을 때, 너무 레버리지가 꼈을 때 거래소가 정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증거금률을 이렇게 올리는 건 사실 통상 절차인데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는 건 거래소 임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장을 죽이려는 절차도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시장이 사망해버렸다. 표를 보면 은 증거금이 원래 9%였다가 1차적으로 11%까지 올렸고요. 2차적으로 15%까지 올린다고 공지했는데요. 영상 촬영 시점에선 아직 11%예요. 15%는 적용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증거금률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일단 시장에 너무 큰 레버리지가 껴 있었다. 무려 400대 1. 예를 들면 세상에 실물 은은 1톤밖에 없는데 선물이니 옵션이니 스왑이니 ETF니 하는 금융상품으로 거래되는 은의 규모는 그 400배, 400톤이었던 거죠. 굳이 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품이어도 이 정도 레버리지 비율을 찍으면 매우 취약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느 때 큰 변동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요.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그냥 은이 폭락했다가 아니라 이번 하락이 미국은행 콕 집어서 JP모건의 악의적인 시세 조작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금융시장의 상품들 구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그냥 다 조작되고 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단 시장은 다 같이 움직이는데 콕 집어서 은에서만 역사적인 변동성이 나왔다. 두 번째, 그런데 하필 옵션 만기 직후 그리고 월말 정산일에 시장이 가장 취약할 때. 세 번째, JP모건이 숏 포지션을 시장 최저점에서 정리한 기록이 있다. 이 정도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전개를 스토리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은행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은행은 헤지펀드가 아니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 업무예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펀드든 어떤 고객이 시장에서 실버, 롱 주문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장 조성자인 은행은 고객의 롱 주문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신 반대 포지션인 숏 포지션이 생기는데요.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은행은 실버 숏 포지션이 생겨버렸죠. 이걸 이대로 놔둘까요? 절대 아니다. 당연히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해지를 하는데요. 은행이 고객 주문을 응대하느라 숏 포지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따로 거래소에서 롱 포지션을 또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객 때문에 생긴 10억 불 매도 포지션이 있다고 치고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따로 시장에서 10억 불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면 이 두 개 네팅하면 0이죠. 시장에 노출되는 포지션이 없어지는데요. 전문 용어로 델타 해지, 델타 중립 포지션을 맞춘다고 하죠. 다큐나 뉴스 보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모니터 10개씩 놓고 전화하고 메신저 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별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매매 노가다 하는 거예요. 무슨 카리스마 있게 지금 엘리펀트 3파동짜리다 풀롱 박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지점에서 지금 선물 환매도 10억 불이 들어왔다. 이거 처리하면 숏 포지션 생겨서 마감 전에 다른 데서 10억 불 롱쳐야 되는데 어디 보자. A 브로커 통해서 5억 불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5억 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롱치기엔 선물이 좀 고평가인데 별론데 시장 보면서 좀 기다릴까? 그런데 쫄린다. 그냥 지금 롱 잡자. 좀 스프레드 좋은데 없나? 이렇게 막 짱구 굴리면서 내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텐데 물론 이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각자의 베팅도 들어가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항상 시장 중립 포지션을 지킨다고 하면 은행은 뭐가 남죠? 수수료가 남죠. 그리고 시장엔 항상 스프레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는 스프레드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팀당 연 1000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해볼게요. 1년에 1000억은 깔고 가는 거죠. 그러면 팀장 재량에 따라 연 500억 손실 한도 안에서 각 트레이더들이 자기 재량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 수익을 내면 20%든 30%든 보너스로 받을 테고 이르면 잘리겠죠. 이건 좀 여담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은행의 운용 구조 속에서 폭락 사태에 무슨 매매가 있었는지 볼게요. 일단 기본 구조. 은행의 마켓메이커들은 런던 장외 시장에서 고객 주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뉴욕 코맥스에서 그 거래를 해지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매월 말일에 런던 시간 12시에 런던 시장에서 찍히는 귀금속 가격으로 OTC 장외 거래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캐시 세틀먼트 진짜 현금이 오고 가는 정산이 이루어져요. 담보를 재평가해서 마진콜 금액을 새롭게 산정하는데요. 고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군은 돈을 버셨네요. 오케이. B군은 돈을 너무 까먹으셨네요. 1억 불 더 채워 넣으시고요. C양은 포지션을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2억 불 채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지를 주는데요. 현금을 메꿔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이죠. 여기서 만약에 얘네를 숏으로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통의 빨래질 방법, 일명 올렸다 빼기죠. 더 높은 가격에서 더 좋은 평단으로 숏을 칠 수도 있고 이 경우엔 취약한 포지션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영국 정산 시간에 맞춰서 가격을 잠깐 펌핑시켜서 높은 가격으로 정산 가격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으로 마감에 올린 가격이잖아요. 뉴욕장에서는 일단 빠지면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뉴욕장 열리자마자 선물 가격을 밀어버리면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롱 포지션이 열려있는 트레이더들은 일단 숏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연히 항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월말 정산 직후에 취약한 계좌들이 생기는 시기인 점, 그리고 마침 옵션 만기 끝나고 하루 이틀 뒤라 옵션 트레이더들의 델타 해지용 기계적 선물 매매의 영향력이 엄청 컸던 시기인 점, 그리고 가장 큰 건 역사적인 롱장이었기 때문에 다소 안이하게 롱을 열어둔 계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란 점.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날 JP모건이 취약점을 잡고 시장을 밀어버렸는데요. JP모건이 숏으로 한번 먹으려고 턴 건지 아니면 숏에 물려있어서 탈출하려고 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JP모건이 시장 최저점에서 숏을 정리한 건 팩트고요. 이걸 다 먹은 거죠. 그냥 매매를 잘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마냥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JP모건은 해지 익셈션, 비공식적으로 해지 면제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JP모건은 사실상 거래소에서 무한대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개미들은 계좌에 있는 돈으로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보통 기관은 크레딧, 신용이 있으니까 현금이 없어도 담보만 내고도 매매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단순 매매가 아닌 사업상으로 매매를 해야만 하는 업자들은 해지 면제라고 그냥 신용으로 훨씬 더 큰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원래는 수출업자들, 환이나 원자재 변동에 크게 노출되는 회사들을 위한 조항인데 지금은 은행이 제일 잘 써먹고 있죠. 이게 18년도 뉴스인데요. 한참 옛날인 8년 전부터 거래소에서 JP모건의 거래 파워가 너무 세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막말로 은행이 내부 소식도 제일 먼저 듣고 인프라도 제일 센데 여기에 더해서 담화가 무한이면 사실 은행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엔 기관들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안 드러났는데 이번엔 전 세계의 개미들이 폭탄을 맞아서 기사화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런 게 다 합법이고요. 애초에 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은행은 무조건 돈을 잃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JP모건이 가끔 선 넘게 시장을 흔들면 벌금 세게 먹긴 하는데 애초에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시장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잡혀갈 일은 없다.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은사태는 상상 이상으로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고 봐요. 단순히 특정 시장에서 큰 하락이 나와서 피해자가 생겨서 은행이 나빠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더 본질적인 문제가 페어 프라이스, 이제 과연 이 시장에 공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퍼졌다는 점인데요. 시장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은이라고 부르는 은은 정말 별게 아니고 진짜 그냥 은인데요. 그 은에 서로 엮이고 엮인 은 상품이 셀 수도 없어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건 코맥스 선물 은인데 다 페이퍼 은이고요. 그리고 코맥스 거래의 대부분이 런던 거래소 거래에서 기원하는데 그러면 런던 거래소와 뉴욕 거래소 간의 은 가격이 지금처럼 큰 차이가 생기면 뭐가 맞는 가격이죠? 아니면 실물 중심으로 거래되는 상하이 거래소랑 선물 중심으로 거래되는 미국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그럼 그땐 또 뭐가 맞는 가격이죠? 선물만 해도 1차 파생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시장 변동이 커지면 그냥 몸이랑 정신이랑 분리되는 유체 이탈하는 거예요. 상품의 기준이 되는 참조값이 사라지니까요. 이렇게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기준이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복잡해지니까 기준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 눈에는 서브프라임 때랑 똑같아요. 지금 사태가 서브프라임급으로 커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무 다양한 주체가 별의별 상품을 다 찍어내가지고 쓸데없이 시장이 너무 복잡해져서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사태는 터지는데 안타깝게도 사태가 터질 때 피해자는 무조건 일반 대중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은 은행이 망하지 않게, 은행이 절대 손해보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강남 부동산 평당 1억, 30평짜리 30억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강남 아파트 30억, 40억이 너무 비싼 가격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죽으면 은행이 죽어요. 은행이 잡고 있는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수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니까요.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절대 찍어 누를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불패여야 은행이 살고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이게 돈이 돌아가는 한국 자산 시장의 현실이죠. 강남에 지금 상업부동산 알짜 자리에도 몇 년째 공실인 곳 수두룩 빽빽이에요. 월세를 안 낮추니까요. 그럼 사실 그 월세 가격으로 매겨진 건물 가격은 틀린 거죠. 재평가 해야 되는데요. 은행들 우리 대출 조금만 밀려도 전화하고 신용등급 내리는데 그런 건물들 절대 재평가 안 하죠. 자기 발등 찍는 거니까요. 그 건물주와 은행이 그러고 버티는 시간과 비용은 저희가 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미국, 한국 따질 거 없고 은이냐, 금이냐, 부동산이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시장은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세팅되어 있다. 슬픈 현실이다. 오늘 주제는 다 얘기했고요. 제 코인 채널에서 거의 처음으로 코인 아닌 얘기 길게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코인도 이미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네요. 이제 시장이 억가 레벨까지 왔는데 다소 극단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 비트마인 청산빔, 이더리움 현물 매도가 쏟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으려나 각오하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가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비트마인은 솔직히 위험한 구간에 이미 진입한 것 같아서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좀 현실적인 걱정이 되는데요. 뭐 벌어질 일이라면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면 벌어지지 않겠죠. 여러모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사태가 발생했고 터지고 있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땐 좀 갈만하지 않나. 좌안의 운해가 코인으로 절여진 제 푸념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엉클리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죠.